김현정의 뉴스 쇼. 춥습니다. 철원은 영하 7.3도, 수도권에서도 올 들어 첫 서리가 내린 아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계절은 분명히 초겨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계절과 반대로 봄 기운이 감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중 관계입니다.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죠. 그 뒤로 중국에서 한국 단체 여행 모집이 재개됐고요. 지난 주말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노영민 주중대사와 처음으로 만나더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에이펙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해빙 소식을 전하면서 10월의 마지막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한중 관계 살펴봐야 되겠죠. 한중 관시의 복원입니다. 사드로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복원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무슨 일에든 서로의 깊은 관계, 이른바 관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 관시를 전제로 하는데 예. 한중 관계, 그 관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또 사드로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에서는 사드를 추가 배치 않는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으로까지는 엮이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밝혔어요. 안보 동맹인 건 맞지만 군사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을 그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외교부가 그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일본의 발목 잡힌 위안부 기록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등재 요청이 결국 보류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인데 예. 당사자들이 더 한번 대화를 해보라 이런 취지네요. 더 대화를 해봐라? 네. 위안부 기록물은 피해자 증언 기록 또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사료 등 2,700건인데 예. 그동안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이 저지를 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더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현실성이 없는 주문인데.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이게? 그 위안부 기록 등재 논란이 2014년에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중일 역사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결국은 씁쓸한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참 뉴스가 많은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짚죠. 어제 오후에 배우 김주혁 씨가 숨졌습니다. 예. 네, 그가 몰던 승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 인근 아파트 출입구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렇죠. 김 씨가 1차 사고 직후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런 목격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늘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례 일정은 미뤄졌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네요. 참 국민적인 사랑을 많이 받던 배우인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벌어졌고 야당은 자진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빨리 거취를 정하는 것만.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홍 후보자의 평소 철학과도 반한다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언행과는 달리 장모에게 받은 부동산을 딸에게 쪼개기 형태로 증여한 부분. 다른 하나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야 한다. 이런 학벌주의를 조장했다는 부분인데요. 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의 입장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죠.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저는 매우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예.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현장에서도 문제를 고민을 했었던 분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돼서도 일부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일부 왜곡되거나 호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적합하다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지금 네. 논란이 왜곡되거나 호도됐다는 부분 그 지점을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편법 증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14살 중학생 딸이 있는데 예. 외할머니,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장모죠. 그 외할머니로부터 현시가 8억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근데 그 증여세로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빚을 지는 형식으로 서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는 딸이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그 임대료를 딸이 엄마한테 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법상 서류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결국은 외할머니 유산이 홍 후보자 부부에게 상속된 뒤에 딸에게 상속되면 2번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꼼수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좀 우리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과세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데 분할 증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분할 증여는 지금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절세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 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얘기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1%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나 뭐 세무사든 변호사든 뭐 그 관련된 이 국세청 관계자한테 문의한다면 다 이 분할 증여의 방식을 권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단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세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그 어떤 특정인에게 재산이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눠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쪼개기 증여세라는 말 자체가 이 어떤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겁니다. 탈세가 아니라 이것은 절세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추천하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도 권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국세청에서도 권한다.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중의 절세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재벌이 재산을 꼼수로 대물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앞장서서 비판해온 사람이 홍종학 후보자 아니냐. 그렇다면 홍 후보자라도 이런 식의 절세 방법은 쓰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상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은 그 제일 큰 부자들이 상속 증여세를 올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렇다고 현실 제도에서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현실 제도 이외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자가 본인이 그 재산 그 상속세나 증여세를 올리자 도리어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마찬가지로 그 빌 게이츠와 같이 본인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자고 한 거죠. 근데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도리어 지금 야당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당은 일관되게 그거를 높이자고 주장해 왔던 거고 부자 기득권을 위해서 상속 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어요. 예를 들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뭐 기업 국가 정신을 훼손한다 이런 소위 그런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 현재 제도는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정한 비율 내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문제라면 분할 증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거지 그걸 넘어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도 저라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도에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 이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더 사회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섞어가지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딸이 어머니하고 차용 관계, 그 차용 계약을 하려면 금리 등을 협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딸이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다라는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너무 억지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세무 관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권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여를 했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그렇죠.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그 딸이 현재로서는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을요. 그러나 그 소득이 있죠. 그 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료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머니가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이 채무 관계 성립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해야 된다고요? 엄마하고 딸 간의 이 금전거래? 제가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희 80 넘은 두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제가 그 전세 자금을 좀 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채무 관계를 해놨죠. 근데 이자를 안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세무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는지 아마 저를 털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우리 이자를 주고받는 오히려 가족적인 정서하고 세무당국에서 보는 소위 채무 채권 관계 또는 이런 이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은 그거를 가족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것뿐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이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런데 그 제도를 벗어나서 세금을 더 내라.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지금 뒤하고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서요.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학벌지상주의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정말 후보자를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서문만 읽어봐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꼭 서울대를 가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상을 감추지 않아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느낌을 토로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성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재도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재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도에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문에 분명히 밝혔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뒤에 서울대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3년 뒤에 또 다른 책을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얘기해서 특별하게 기여하거나 공론하는 것 없이 그 자체로서 혜택받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재벌과 서울대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핵심적인 지금 문제가 없다는 해명 들어봤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견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절대 홍종학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방침을 정한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이철우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절대 불가다. 그럼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보세요?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 지명철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명철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 거래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건 역시 증여 부분인가요? 증여 부분 자기 책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은 깨끗한 척 해놓고 속은 딴 짓을 했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성 없다. 염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됐을 때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기는 자사고 폐지해라. 대물림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학교에 보내고 국제중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를 뛰어넘는 대물림하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의 설명 지금 들으셨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쓴 것뿐이다. 어떤 세무사에게 가서 이것을 상담을 해도 다 이런 절세 방법을 추천하고 국세청에서도 추천한 분할 증여의 방법을 쓴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거는 절세하는 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편법이 지나치면은 탈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편법이냐 탈법이냐 그걸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와 장관이 되는 사람이 하는 달라야 되고 본인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고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 기업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막 아주 어느 부분을 어겼느냐 예. 그것도 문제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법안을 만들고 해놓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진실성 없다. 면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 절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상속 증여세를 오히려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홍종학 의원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만약 통과가 됐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해서 통과가 됐다면 아마 홍 의원도 그걸 지켰을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실행했다 하면 그 문제가 있죠. 제도가 안 바뀌었더라도 본인이 그걸 주장했다면 그렇게 실천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악용을 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바로 그 부분. 예. 그러면 이제 그 학벌주의 부분으로 가보죠. 예. 저서에서 재수 3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오히려 지금의 이 현실을 풍자, 비꼬 와서 비판한 것이지 진짜로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해명인데요.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책에 써놨는 그런 말이에요. 재수 3수에서 서울대 가라. 공부 안 하면서 잘하는 법. 달꼬리 공부법 이게 모두가 1, 2, 3장이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자기가 들은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래 서울대 아닌 인류학교가 아닌 2류나 3류에서 장학금을 주고 교수를 시켜주고 이래 하면서 학생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 명문대학의 혜택은 몇 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되는 몇 천만 원은 뛰어넘는 것이다. 또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과외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건 역시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과외는 잘못된 표현이며 현재의 과외 열풍은 합리적인 부모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뭐 쪽집게 선생님은 있다. 이래 모두가 그 인류대학을 안 나와 공부 잘한 사람이 장학금 때문에 3류 대학을 가서 나중에 후회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성적 순대로 학벌 순대로 잘 살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비꼬아 말한 건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자극적인 문구만 따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해명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책 전체가 제목 자체가 그렇고 이미 1, 2, 3장이 그런 식으로 모두가 구성이 돼가 있고 전체 맥락을 그렇게 누가 다 읽어보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그렇게 저도 책 다 읽어봤는데 전혀 그래 못 느꼈어요. 이것은 인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인류대 안 나와서 후회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강준만 교수의 책하고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서울지국장 기고문을 책에다 이용했어요. 근데 이 두 글은 다 서울대의 독식, 폐해를 강한 논조로 비판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실은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대 학벌주의 비판 아닐까요? 아니 그것은 이걸 낱낱이 읽어보고 제가 분석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느낌이 서울대 안 나오면은 인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이 의원은 그렇게 느끼셨다. 누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다. 스스로 사퇴하라. 지금 이 정부가 캠코더 인사, 캠프에 있는 사람, 코더에 맞는 사람 또 더불어민주당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는데 11명 우리 국무위원 중에 17명이 여기 해당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런 인사도 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지고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이번 국감의 최대 스타 중 한 명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차명 금융재산 4조 4천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렇죠. 이 최정국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추가로 이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에 뒤늦게 과세하겠다고 밝힌 금융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돈인데 어떻게 과징금 한 푼 안 물고 그 돈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이건희 회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계좌 1,201개, 그러니까 4조 4천억 원대 자산 가치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삼성특검은 이병철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이 회장이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좌에서 그 돈을 몽땅 찾아갔다는 겁니다. 당시 금융권은 차명 계좌이긴 하지만 계좌주는 실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실명을 가린 가명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실명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자와 배당 소득의 일괄 최고세율 38%로 계산을 해서 고작 세금 464억 원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세금 부과가 당시에 잘못됐었다 지적을 한 거군요. 네. 93년 이후에 개설한 계좌는 이자와 배당 소득의 90%, 99%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걸 원천 징수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회장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뭐 추정이지만 1,000억 원에서 한 1조 원까지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자, 9년 만에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뒤늦게 유권 해석을 바꾼 금융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다입니다. 누가요? 이건희 회장이요. 이건희 회장. 2008년 삼성 특검 때 기억나시죠?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신세였습니다. 실명 전환도 안 했죠. 금융당국의 묵인 아래 몽땅 현금으로 찾아갔죠. 덕분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죠. 그렇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오직 삼성만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 회장 지금 무슨 신세죠?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 징역 몇 년 살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약속 한 20년 뒤에 지켜질지 언제 지켜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드셨단 말씀.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모두 묵시적 동조자였다입니다. 모두요? 네. 이번 일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회장이 돈 빼낼 때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유권 해석을 질의한 기록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돈 내줄 때 알아서 세금 원천 징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질 않았다. 네.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 준 것이다. 400원 조금 넘게 지금 세금 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은행이 알아서 했다. 네. 은행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라 이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래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을 우린 따랐을 뿐이다. 하라는 대로 했다? 네. 금감원 감사나 국세청 감사 우리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왠지 은행 말이 맞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묵시적 동조자였습니다. 이 회장이 넣어둔 돈이 1억입니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데 금융당국이 몰랐다고요? 은행이 막 수천억 원씩 뭉터기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금융당국에 문의 한 번 안 하고 세금 알아서 떼고 줬다고요? 과연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회장이 돈을 찾을 때 모두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갑자기 또 다스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지금 다스가 40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차명 계좌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또 이것도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벌 기업 10개 정도가 또 차명 계좌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5년 동안 차명 계좌가 확인된 게 11,000여 개, 9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걸 만약에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 뜨거운 뉴스 많네요. 이 뜨거운 뉴스들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전우영님, 홍종학 후보자 솔직히 실망입니다. 예,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권진부님은 제가 볼 때는 홍종학 후보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화요일에 코너 뉴스닥 있죠. 아마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낙태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글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낙태 합법화 문제는 사실 양쪽이 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오늘 첫 순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녀를 락으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미녀 락밴드가 화제인데요. 이름이 싱싱입니다. 이것도 듣고 판단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낙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9월 30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 낙태죄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라서 추후에 청와대가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낙태죄 폐지. 다른 말로 해서 낙태 합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의 입장 확인해보죠. 먼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이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김진선 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낙태를 합법화하자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희는 낙태보다는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임신중절? 네네.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이 뭐 자유롭고 활발하게 임신중절을 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임신중절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 여성일 것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단지 자기 몸이나 태아의 생명 자체만이 아니라 생명을 넘어서 그 삶까지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아이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산모 엄마일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삶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가난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도 않고 피임 실천율도 지극히 낮은 사회에서 피임 실천율도 지극히 낮은 상태다. 지금 20% 수준이라고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회에서 임신 중절을 범죄화하는 것은 애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여성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어서 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능하면 아무도 임신 중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데 예. 그걸 위해서라도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누구나 낳고 싶으면 낳고 낳지 않고 싶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좀 반영하자. 네. 그리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좀 존중해 주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여성 자신일 것이다. 이 말씀. 네.
근데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측에서 말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건 낙태를 금지하는 건 못지않게 여성의 선택권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낙태가 허용이 되면 상대 남성 측에서 여성이 아이 낳기를 원해도 낙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를 해보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낙태해달라고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 남성이 원치 않는다. 종용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여성은 낳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당사자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낙태의 종용을 막는 다른 법적 장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 모든 임신 중절을 형법으로 금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폐해를 더 낳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남성의 종용에 의해서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중절해라, 낙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치로 보호를 해줘야지, 막아줘야지. 네. 낙태죄를 두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이용해서 연애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돈 빌린 것을 상감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예.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돼서 예. 그것에 의한 후유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도 병원을 찾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건강이 침해되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임신 중절, 예를 들어서 강간에 의한 임신 중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합법적이죠. 예, 할 수 있죠, 낙태를. 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갔는데 이게 현재 불법인 것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책임 때문에 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일이 늦어져서 수술을 더 위험하게 받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불법적인 수술, 고비용의 불법적인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간에 의해서 낙태는 지금 허용이 돼 있는데 그 네. 경우에도 지금 치료를 적절히 못 받는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 그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불법인 상황에서도 지금 낙태가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2011년 연구조사 추정치로는 한 해에 한 40만 건 정도. 40만 건? 네, 추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PM 실천율도 낮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해에 40만 명이 불법적으로 지금 낙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양지에서 낙태하게끔 하고 관리받게끔 하자. 네네. 그런데 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합법화하게 되면 지금은 낙태가 불법이니까 아무래도 피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성관계를 가질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합법이 되는 순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곧 무책임함이나 성적인 문란함에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신 중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유롭게 더 편하게 생각할 여성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몸에 당연히 부담이 가는 일이고, 임신 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가 임신 중절률이 더 낮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금지 여부와 임신 중절률의 상관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성을 위해서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낙태를 합법화해서 낙태를 받을 경우에 신체 후유증 남기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인 죄책감, 원해서 낙태를 한 경우에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간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반대하는 분들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임신 중절은 당연히 산모에게 여성들에게 육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라는 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여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는 게 바로 낙태죄의 온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라고 만들어 놓은 순간 트라우마는 더 커질 거다? 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민주주의적인 낙태 반대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죄책감을 심는 경우도 많고. 자극적인 영상이라 하면 그 낙태가 된 아이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범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을 공동체에서 나눌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지와 음성화보다는 이제 합법적인 의료 상담 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좋고 또 더 중요하게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출산, 원하지 않는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고통은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당연시되고 의무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시 지금 하시는 거는 현실이네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낙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으로만 막으면 뭐하냐. 여성들의 죄책감만 더 심을 뿐이다. 음성화할 뿐이다. 네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여성민의회 여성건강팀의 김진선 팀장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낙태죄는 지금처럼 유지가 돼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 산부인과 의사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최한나 난임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한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예.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막는 건, 처벌하는 건 일종의 국가폭력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앞에 말씀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현실이 문제라는 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가 더 문제냐는 거죠. 낙태를 지금 법이 죄가 있어도 다 하고 있고 막아주지 못하는 이게 문제니까 마음 편하게 하게 낙태죄마저 없애주자. 불법을 줄이자. 라는 게 목표가 해야 되는지 낙태 자체가 너무나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여성들의 건강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낙태 자체를 줄이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 결국은 낙태를 어떻게 하면 안 해도 되든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건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 낙태죄를 없애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낙태죄가 실제로 기능하는 그런 법 질서를 세우는 게 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그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낙태를 원해서 하는 여성은 없고 낙태를 더 많이 하자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이상은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맞습니다. 예. 차라리 낙태를 합법화해서 양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낙태를 하게 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음지에 두고선 굉장히 안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불법적으로 쉬쉬하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거가 바로 우리의 낙태 현실을 잘 몰라서 외국에 몰라서 하시는 왜냐하면 실제 아시잖아요. 낙태가 불법이어도 다 전문가에 의해서 병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아까 선택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낙태하는 여성을 덫에 걸린 사슴에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 기다렸다가 이 사냥꾼한테 잡혀 죽든가 아니면 살려면 다리라도 끊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절름거리고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사슴을 돕는 거는 저기 가면 덫이 있다. 가지 마라 걸린다.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주는 거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피임 교육 또 피임 상담 진료 이런 게 지금 다 보험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덫이 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그 덫을 치워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임신했어도 내가 애를 낳는 게 더 득이 되면 누가 지금처럼 낙태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애를 낳는 게 없애는 게 보다 더 불리한 사회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지금 개선하지 않고 사방에 덫을 만들어 놓고 걸리면 알아서 다리 끊고 도망가라. 그게 어떻게 여성을 위한 겁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앞서서 지적하셨던 분이 아이를 낳아도 미혼모가 아이 낳아도 키울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인데 그 상황에서 낳아라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자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낙태율이 적은 아까 선진국 낙태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어도 적다고 하시는데 그 모든 나라가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임신했어도 임신한 그 아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남자들은 임신할 생각 없었는데 콘돔도 안 쓰고 협조 안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자가 낙태를 해도 너 속편히 하게 해달라. 이게 어떻게 낙태를 선택하는 사회가 이건 강요당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가 강요당할 것이다. 지금 현재 불법이어도 그런데 그 죄라는 항목까지 없어지면은 훨씬 더 강요당해서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로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든지 어떤 미혼모든지 아이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주는 현실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 그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런 제도적으로 뭐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게끔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신했어도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정말 청와대가 이 문제 제대로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 무슨 수로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까? 정부가 하겠다는 거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또 낙태죄가 이렇게 성문란하고 이거 상관없다. 저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남성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콘돔을 안 쓰는데 이 낙태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 규정마저도 없애주면 더 피임에 소홀히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부양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 낙태가 불법인데도 안 지고 저렇게 책임 몰라라 하는데 합법인데 가서 낙태하면 되는 거 왜 내 발목 잡냐 안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남성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들의 성행태가 지금보다 훨씬 책임감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 대제도 구성이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최한나 난임센터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상한가 한가 정해 오셨죠? 예, 정해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기아 아닙니까? 기아? 어제 사실은 저는 5대 0이길래 TV 보다가 이제 기아가 이기는구나 하고서 뭐 잠시 다른 일을 했어요. 뭐 뉴스 보고 다른 일 하다가 10시 반에 켰는데 6대 5가 7대 6이죠. 7대 6이 돼 있고 말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두산 이거 1점만 내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는데 거기서 못 냈어요, 그 1점. 저희 둘 중에 기아 경기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두 분 다 하긴 그러시네요. 저는 뭐 뉴스로만 봤는데. NC 쪽이시죠? 저는 저 마산 구장을 홈을 하는 NC 다이노스 팬인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누구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네. 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거라가지고 제가. 저는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편이 없습니다. 무당파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어제. 정말 드라마틱한 상한가는 기아 줄만하고 두산은 열심히 했어요. 참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쉬운 1점이 안 났다는 거. 근데 기아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선수 영입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파죽지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어제 자체는 제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지만은 시즌과 포스트 시즌 자체에서 전부 다 그냥 뭐 파죽지세 말 그대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기아가 지금 제 선수들 어제 다 뭐 승리 파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테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여튼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한가 들어가죠. 하한가부터.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굽니까? 하한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홍종학 장관 후보자. 홍 후보자. 오늘 일부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왜 하한가입니까, 허 소장님? 일단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죠 벌써. 그런데 할 때마다 뭐 별 명분이 없어요. 그러게요. 또 들어올 때도 별 명분도 없이 들어와요. 아니 할 때는 명분 있죠. 명분을 갖고 하는데 들어올 때 좀 굉장히 좀 할 때도 흐지부지 들어와요. 할 때도 그 정도 가기에는 명분이 다 좀 약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략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방송 장악을 반대를 명분으로 해서 보이콧을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방송 장악을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본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을 마음대로 움직였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는 권력의 신유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을 수많게 해직시키고 또 직장 내에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뭐 온갖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됐던 언론을 이제 좀 정상화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정상화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상화되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 언론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권력이 언론을 마음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저항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 현 정권에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그냥 언론으로 남겨두면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도 문제고 또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상복을 입고 지금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국민에 대한 예의가 맞겠습니까? 명분 없는 보이콧에 명분 없는 복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감까지 내팽개치고 말이죠.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도 약간 정상적이어지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MBC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뭐 방송한 아나운서가 왜 용인의 드라마 세트장에 말 키우러 보내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 적폐라고 찍힌 분들 그리고 또 퇴출되어야 된다고 이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정규직이에요. 그럼 어차피 방송 보직이 아니면 그분들 그러면은 그분들이 퇴출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분들을 말 키우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은 결국엔 이건 반복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MBC의 이제 노조 측 얘기도 들어보고 그쪽 이제 사측 얘기도 들어봤을 때 결국 노조 측도 답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키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방송 보직이라는 게 사실 MBC가 지금 굉장히 거대 조직이 된 건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실제로 뭐 사업 보직도 있고 방송 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노조원이 내가 정상화가 되면 저 사람들이 말 키우러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말 키우러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명확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처럼 이어지면 안 된다. 결국 그 말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 자리 뭐 제가 가볍게 밥 먹는 자리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상화라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또 보복 형식으로 하면은 내 생각엔 또 다른 나중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그래 답이 모호해지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회사를 나갈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직에서 만약에 물러나서 보도 보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예전에 보면 이제 논란됐던 게 뭐 신사옥 건설단 그 전에는 건설하라고 이제 보낸 적도 있었고 또 용인 드라미아라고 그 드라마 세트장에 속된 말로 말 키우라 보낸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엔 사측과 노조 측, 뭐 사측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직원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평 비교를 해서 마치 똑같은 등가를 하는 큰 오류를 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조원들은 그런 뭐 방송을 억압하거나 이렇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당하는 분들은 방송을 어떤 공익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사익의 도구나 또는 억압의 도구로 썼던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보복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게 단순 수평 비교를 해가 등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노조 측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8분 응선 넘었기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누구는 부역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결국엔 또 다른 나중에 갈등의 씨앗을 남길 거라 봅니다. 그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데요. 원래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합리적 주장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방송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방송 장악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홍종학 후보자가 올라오셨다 그랬죠. 아마 일부 인터뷰는 우리 청취자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두 분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저는 우선 상속 증여 이런 거 세금 때문에 이분 뭐 비판하는 거는 워낙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따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홍종학 의원 굉장히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김종인 장관 같은 경제민주화론자하고 제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론자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뭐 어떤 법도 많이 만드셨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규제론자예요. 규제론자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뭔가를 막는 일 형태로 이걸 추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게 뭐 대형마트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게 봅니다. 그럼 다만 이제 그 궁합이 맞느냐. 그러니까 중벤부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 일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거는 벤처 그러면은 이제 벤처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규제 좀 풀어라예요. 보면은 뭐 게임 업계도 그렇고 나중에 그 예를 들어 성공한 약간 벤처류 같은 경우 뭐
뭐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규제 좀 풀어라가 규제를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국제 시장에서 그냥 규제가 아니라 이제 창의성 가지고 이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철학이 제 생각에는 충돌이 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일단 자질, 철학 이런 부분에서도 중소기업 벤처부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 좋은 그러니까 경제학자지만. IT 벤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우리 아마존 이런 것도 알지만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지금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거기야말로 이제 그 상권을 다 메마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 커머스로 이제 다 몰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IT 벤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배치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뭐 국세청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뭐 그런 절세 방법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절세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맞지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거를 본인이 반대로 반대로 행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언행 불일치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머리로 개혁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내 문제가 됐을 때 혹은 내 자식 문제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는 이제 홍종학 전 의원 뭐 잘 알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고 한번 방송에서 방송을 토론을 한번 했던 적만 있는데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평소의 주장이나 인품이나 이런 느낄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꼈는데 그럼 지금 당장 이제 본인의 문제에 봤을 때는 본인이 제대로 실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고 심지어 국세청 홈페이지 조사도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하고 정의를 해라고 인정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이분이 장관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 정서법 위반이죠. 국민 정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이미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뭐 객관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국민 여론이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 국민 이거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질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 가능하세요? 능력은 아주 뛰어난 분이죠. 뛰어난 분이라고 제가 토론을 해봤는데 뭐 아주 경제학 또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도 뛰어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죠. 자, 국민 여론의 흐름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0일이니까. 현역 불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가 청문회를 통과했다. 불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맞는데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었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 여론도 반반으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청문회 통과 부분도 가능성을 반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그냥 이건 정치 그냥 이제 이야기인데 이 홍종학 의원이 과거에 19대 때 이제 비례대표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받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그때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있었지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유종일 교수가 받을 줄 알았어요. 경제민주화론자 몫으로. 그러니까 유종일 교수가 받을 거라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배제되고 이제 그 홍종학 의원이 비례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종일 교수는 정동영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배척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면 그 당시 왜냐면 그때 4번 받은 게 그때 그 민주통합당이 그 당시 시민사회가 합쳐지면서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이분이 홍종학 후보자가 경실련 몫으로 이제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오히려 선거 전에 경제민주화론자로 가장 대표적으로 뜨던 유종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속된 말로 물 먹은 거거든요, 공천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대척 지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떤 힘을 실어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하여튼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하한가 주셨습니다. 상한가 넘어가 보죠.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노영민 주중대사를 상한가로. 노영민 주중대사. 그렇죠. 이분 지금 기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해요.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저는 류여의 최고위원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이 상한가? 저희 방송 잘 들으시는 분이면 제가 이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는 거 아실 텐데. 자, 궁금해지는데 잠깐 참으시고요. 노영민 주중대사 얘기부터 풀어보죠. 허 소장님. 뭐 처음 부임할 때는 이제 전문 외교관이 아니다. 외교부 출신이 아니다.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는 뭐 꼭 저 외교부 출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제 체제는 꼭 우리처럼 자본주의 같지만 실제 사회주의 국가고 또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나라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인을 굉장히 우대해요. 자기 나라에서 당이 우선이고 이제 3선의 정치인이고 또 대통령 최측근이고 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소통에 있어서 중국 측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왕이 외교부장 그 했던 그 바자회죠. 1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한국 부스에 직접 찾아와서 5분 이상 있으면서 사진도 찍고 덕담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5분 환담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그리 안 하니까.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고 가는 곳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그렇죠. 눈길만 잠시 한번 주고 가는데 여기는 와서 5분간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한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데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오동잎 한 입 떨어져서 가을이 온 것은 아니지만 가을이 오면 오동잎은 떨어진다. 이렇게 하듯이. 아유, 뭐 5분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처지가 좀 그렇기도 해요. 서글프기도 하지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도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미국 의존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 자기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는 풀고 싶은 거고 그 타이밍에 이제 사람이 교체되고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나왔다. 그래서 노영민은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한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 2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분명히 유화 제스처 보이고 있는 거죠. 이 5분 환담뿐만 아니라 여러 모에서. 그렇습니다. 저기 뭐 허베이성 경찰 그 공안이 이제 우리 충남도 공안 경찰하고 교류도 본격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행도 단체 목에 사실상 금지하기 했던 것들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 발언을 하기로 그렇습니다. 꼭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봄이 오는 느낌. 정작 제가 이제 한중 교류협회 일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이제 주한 중국 대사죠 추공 대사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좀 봤는데. 그러나 이제 외교관들 대사 말고도 이제 참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노영민 대사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약간 안 좋은 시각은 뭐냐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은 권영세 의원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주중대사 갔을 때 그분도 삼선 의원 출신이고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선거 상황시장 했으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와 보니까 확실히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교적 미숙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허 소장님 분석하고는 반대 분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그래 중국 대사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밀려났겠냐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뭐 노영민 대사에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트라우마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권영세 의원이 왔을 때 사실 우리 알지만은 국정원 무슨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실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노영민 대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거. 실제로 본국과의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안 좋았던 걸 가지고 여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대사는 어쨌든 뭐 그 지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당선될 때에는 어쨌든 총괄 조직 팀장을 했어요. 밀려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랍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배려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냥 굳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노영민 의원이 아주 뭐 지역에서 탄탄하신 분인데 공천 못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에서 본인이 시집한 것 때문에 그렇죠. 카드 결제기까지 놓고 이제 그 시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공천도 못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해가 많은 거죠. 국회의원 공천도 못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 대사 해라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선 그거 서운할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걸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허 소장님은 그러니까. 중국은 알 거다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진짜 측근이라는 것도 알고.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속사정을 구석구석 다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노영민 대사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인터뷰로. 그래요. 자,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왜 상한가입니까? 짧게. 최고위에서요. 이제 9명 이제
이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친박 출당하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4대4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마지막 한 명이 확인 안 된 게 류호의 최고위원이 지금 한 표를 어디로 던질까.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출당 문제 최고위원회 통과해야 되는데 네. 유보 한 사람이 류호의 최고위원. 나머지는 반반.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론에 유보로 나왔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래도 이제 취재해 보니까 대충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류호의 최고위원은 이분은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번에 그 류호 최고위원이 행사 갔다가 이제 좀 봉변을 당했잖아요. 친박 단체 분들한테 봉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맞고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이제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이제 전언이 있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맞아서 예, 그 뭐 맞아서는 아니겠지만은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의 오히려 그런 마음을 좀 보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맞았어 또 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유해 의원에 대한 시중의 평가 중에 하나가 여자 홍준표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하고 좀 입장을 같이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맞아서 신중할 수도 있지만 맞았기 때문에 더 홍준표 대표를 따라갈 수 반감을 가져서 봉변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맞아서보다는. 제가 그래서는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표결 중요한 표결을 할 기회는 몇 번 안 옵니다. 저도 비대위원하고 최고위원 해봤지만은 근데 그때는 진짜 신중해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 지지층이라는 거는 기억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은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결국 친박 청산의 명운을 쥔 분은 아마 유효의 최고위원 되지 않을까. 그렇죠. 평생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노영민 주종대사와 류호의 최고위원, 하한가 보도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탄생 100주년 윤희상 편입니다. 2017년 9월 17일은 윤희상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은 이날을 기념해서 하루 종일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윤희상 데이를 마련했습니다. 윤희상의 예악과 모악은 정말 놀라운 음악이에요. 세계의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시아 최초로 이 축제에 초대받아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동서양의 조화가 담겨있는 독특한 음악 세계. 서양의 악기 오보에는 마치 동양의 피리처럼 끝을 꺾고 또 꺾으며 먼 타국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윤희상의 한을 표현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남은 목표는 통영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는 거라고.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그 잔잔한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윤희상. 상처 입은 용 윤희상의 음악이 독일 베를린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탄생 100주년 윤희상의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낙태에 대한 여러분의 문자 뜨겁습니다. 3152님, 여성의 몸을 왜 국가가 강제하는지요? 여성인권 제한하는 낙태죄 없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박진영님은 모든 걸 떠나서 태아도 생명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낙태죄 유지돼야 된다. 반면에 박소연님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삶의 짐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교육 잘해도 실수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하자. 손진영님은 낙태 합법화는 섣부르다는 입장이세요. 현실적으로 낙태를 많이 하니까 이걸 합법화하자. 그런 논리라면은 성매매도 같은 논리로 합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권 얘기라면 자살도 그럼 선택 아닙니까? 라는 4437님의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3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곧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론이 충분하게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종학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수흥님, 엄마랑 딸이 채무채권 관계가 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건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세금을 안 낸 건 아닙니다. 증여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이제 빚을 진 거죠. 다음에 고명성님, 이런 분들은 또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다. 국제중학교 보낸 것까지 홍종학 후보자 뭐라고 해선 안 된다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 어떠십니까? 언뜻 들으면은 뭐 락밴드 노래 같기도 하고 뭐 펑크 밴드 노래 같기도 한데 창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예, 우리나라의 민요와 락이 만난 겁니다. 6인조 민요 락 그룹 싱싱이 불렀는데요.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라디오에 우리나라 팀 최초로 출연을 해서 극찬을 받고 지금 해외 공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민요 락 그룹 싱싱을 만나보죠. 리드 보컬 이희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희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굉장히 신선하십니다. 그런가요? 그 싱싱 소개부터 좀 직접 해주세요.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민요 록밴드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싱어들은 전통 음악 중에서도 이제 민요, 경기 민요, 뭐 서도 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요를 이수한 사람이고 경기 민요 이수자도 들어가고 이게 참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이 밴드 희한하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앞서 들은 노래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사시랭이 소리라고 저기 강원도 태백 지방의 민요예요. 아까 언뜻 들었을 때 뭐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넣는 것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 민요 이수자가 이게 제대로 찰지게 넣으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제 식임새라고 하죠. 이런 거를. 경기 민요에서는 방울목이라 그래서 그 목에 이제 방울이 들어간 것 같이 뭔가 이게 떼글떼글 굴러가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말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지난 9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세요. 저희 싱어들은 사실 몰랐어요. 그 프로가 뭔지는 잘 몰랐고 그 미국 투어 일정 중에
투어가 너무 이제 매일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날도 이제 뭐 일어나가지고 워싱턴까지 가서 녹화를 했는데 거기 프로듀서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정말 놀랍다. 신선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듀서 분은 그해 초에 뉴욕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그 아트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프로듀서 분들이 본 거죠, 저희를. 그렇게 하면서 저기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 해서 NPR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뭐 더 해외에서 유명해진 이런 그룹입니다. 국내보다 지금 사실 해외에서 더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저는 국악계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이희문 씨가 뭐 국악에서 시작을 안 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전통 경기민요 이수자이던 사람이 갑자기 신선한 사운드를 가지고 밴드를 한다? 뭐라고들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저희 이단아로 통하고요. 이미 이단하시군요. 네. 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답하세요? 너 왜 이러는 거야 하면 뭐라고 답하세요?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 야, 이게 정답.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재밌어서요. 재밌게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 정답이네요. 재미있게 즐기고 싶어서 민요를 하던 사람이 락을 만나서 민요 락을 하는데 이 본인이 재밌게 하는데 관객들이 동화되지 않을 리가 없죠. 관객들도 즐거워하고 결국은 사실은 명절 때만 듣는 게 이제 민요였는데 말이죠. 싱싱을 통해서 민요에 우리 신세대들도 뭐 10대들도 20대들도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제 싱싱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가지고 공연 현장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친절하게 어떤 노래다, 어떤 이런 가사다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안 왔는데도. 그러는데도 본인들이 다 찾아서 듣는 걸 보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좋으면은 따라오는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국악의 대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그것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계속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전통음악 하는 그 공연장에 가보면 이제 알아서 먼저 좋으시죠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앞에 붙이니까 맞아. 좋으시죠 물어보는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좋으시죠 이렇게 했다가 멤버들한테 혼났잖아요. 영경하고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이제는 강요하지 않는데도 찾아서 따라 부르는 좋습니다. 밴드 싱싱. 더 많은 사람들이 싱싱의 음악을 알고 즐길 수 있게 어떤 계획들 좀 세워놓고 계세요? 벌써 이제 내년 어떤 해외 투어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요. 저희 노는 컨셉이라서요. 항상 오시면 같이 노시면 돼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놀러 오셔야죠.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싱싱의 무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래들 많이 알려지고 민요 락밴드라는 특이한 장르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싱싱을 계기로 해서. 그런 바람까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희문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즐겨주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요 락밴드 싱싱의 리드 보컬입니다. 이희문 씨였습니다. MBC 노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임재윤 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MBC의 이야기를 사내 파벌 싸움처럼 이렇게 보지는 말아주십시오라는 당부 명심해야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춥습니다. 철원은 영하 7.3도, 수도권에서도 올 들어 첫 서리가 내린 아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계절은 분명히 초겨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계절과 반대로 봄 기운이 감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중 관계입니다.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죠.
그 뒤로 중국에서 한국 단체 여행 모집이 재개됐고요. 지난 주말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노영민 주중대사와 처음으로 만나더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에이펙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해빙 소식을 전하면서 10월의 마지막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한중 관계 살펴봐야 되겠죠. 한중 관시의 복원입니다. 사드로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복원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무슨 일에든 서로의 깊은 관계, 이른바 관시라고 하죠. 그 그렇죠. 관시를 전제로 하는데 예. 한중 관계 그 관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또 사드로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에서는 사드를 추가 맺지 않는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으로까지는 엮이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밝혔어요. 안보 동맹인 건 맞지만 군사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을 그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외교부가 그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일본의 발목 잡힌 위안부 기록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등재 요청이 결국 보류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인데 예. 당사자들이 더 한번 대화를 해보라 이런 취지네요. 더 대화를 해봐라? 네. 위안부 기록물은 피해자 증언 기록 또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사료 등 2,700건인데 예. 그동안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이 저지를 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더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현실성이 없는 주문인데.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이게? 그 위안부 기록 등재 논란이 2014년에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중일 역사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결국은 씁쓸한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참 뉴스가 많은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짚죠. 어제 오후에 배우 김주혁 씨가 숨졌습니다. 예. 네, 그가 몰던 승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 인근 아파트 출입구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렇죠. 김 씨가 1차 사고 직후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런 목격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늘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례 일정은 미뤄졌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네요. 참 국민적인 사랑을 많이 받던 배우인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벌어졌고 야당은 자진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빨리 거취를 정하는 것만.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홍 후보자의 평소 철학과도 반한다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언행과는 달리 장모에게 받은 부동산을 딸에게 쪼개기 형태로 증여한 부분. 다른 하나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야 한다. 이런 학벌주의를 조장했다는 부분인데요. 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의 입장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죠.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저는 매우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예.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현장에서도 문제를 고민을 했었던 분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돼서도 일부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일부 왜곡되거나 호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적합하다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지금 논란이 왜곡되거나 호도됐다는 부분, 그 지저로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해명인데요.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책에 써놨는 건 말아요. 재수 삼수해서 서울대 가라. 공부 안 하면 안 하면서 잘하는 법.
달꼬리 공부법 이게 모두가 1, 2, 3장이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자기가 들은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래 서울대 아닌 인류학교가 아닌 2류나 3류에서 장학금을 주고 교수를 시켜주고 이래 하면서 학생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 명문대학의 혜택은 몇 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되는 몇 천만 원은 뛰어넘는 것이다. 또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과외에 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건 역시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과외는 잘못된 표현이며 현재의 과외 열풍은 합리적인 부모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뭐 쪽집게 선생님은 있다. 이런 모두가 그 인류대학을 안 나와 공부 잘한 사람이 장학금 때문에 3류대학을 가서 나중에 후회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성적 순대로 학벌 순대로 잘 살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비꼬아 말한 건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자극적인 문구만 따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해명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책 전체가 제목 자체가 그렇고 이미 1, 2, 3장이 그런 식으로 모두가 구성이 돼가 있고 전체 맥락을 그렇게 누가 다 읽어보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저는 그렇게 저도 책 다 읽어봤는데 전혀 그래 못 느꼈어요. 이것은 인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인류대 안 나와서 후회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강준만 교수의 책하고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서울지국장 기고문을 책에다 이용했어요. 근데 이 두 글은 다 서울대 독식 폐해를 강한 논조로 비판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실은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대 학벌주의 비판 아닐까요? 아니 그것은 이걸 낱낱이 읽어보고 제가 분석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느낌이 서울대 안 나오면은 인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유 의원은 그렇게 느끼셨다. 누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다. 스스로 사퇴하라. 지금 이 정부가 캠코더 인사, 캠프에 있는 사람, 코더에 맞는 사람 또 더불어민주당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명 우리 국무위원 중에 17명이 여기 해당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런 인사도 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지고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이번 국감의 최대 스타 중 한 명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차명 금융재산 4조 4천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최정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추가로 이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에 뒤늦게 과세하겠다고 밝힌 금융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돈인데 어떻게 과징금 한 푼 안 물고 그 돈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이건희 회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계좌 1,201개, 그러니까 4조 4천억 원대 자산 가치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삼성특검은 이병철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이 회장이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좌에서 그 돈을 몽땅 찾아갔다는 겁니다. 당시 금융권은 차명 계좌이긴 하지만 계좌주는 실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실명을 가린 가명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실명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자와 배당 소득의 일괄 최고세율 38%로 계산을 해서
고작 세금 464억 원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세금 부과가 당시에 잘못됐었다 지적을 한 거군요. 네. 93년 이후에 개설한 계좌는 이자와 배당 소득의 90%, 99%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걸 원천 징수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회장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뭐 추정이지만 처음을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편법 증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14살 중학생 딸이 있는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장모죠. 그 외할머니로부터 현시가 8억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근데 그 증여세로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빚을 지는 형식으로 서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는 딸이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그 임대료를 딸이 엄마한테 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법상 서류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결국은 외할머니 유산이 홍 후보자 부부에게 상속된 뒤에 딸에게 상속되면 2번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꼼수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좀 우리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과세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데 분할 증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분할 증여는 지금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절세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 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얘기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1%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나 뭐 세무사든 변호사든 뭐 그 관련된 이 국세청 관계자한테 문의한다면 다 이 분할 증여의 방식을 권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단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세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그 어떤 특정인에게 재산이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눠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쪼개기 증여세라는 말 자체가 이 어떤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겁니다. 탈세가 아니라 이것은 절세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추천하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도 권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국세청에서도 권한다.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중의 절세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재벌이 재산을 꼼수로 대물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앞장서서 비판해온 사람이 홍종학 후보자 아니냐. 그렇다면 홍 후보자라도 이런 식의 절세 방법은 쓰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상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은 그 제일 큰 부자들이 상속 증여세를 올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렇다고 현실 제도에서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현실 제도 이외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자가 본인이 그 재산 그 상속세나 증여세를 올리자 도리어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마찬가지로 그 빌 게이츠와 같이 본인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자고 한 거죠. 근데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도리어 지금 야당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당은 일관되게 그거를 높이자고 주장해 왔던 거고 부자 기득권을 위해서 상속 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어요. 예를 들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뭐 기업 국가 정신을 훼손한다 이런 소위 그런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 현재 제도는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정한 비율 내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문제라면 분할 증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거지 그걸 넘어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도 저라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도에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 이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더 사회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섞어가지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딸이 어머니하고 차용 관계, 그 차용 계약을 하려면 금리 등을 협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딸이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다라는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너무 억지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세무 관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권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여를 했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그렇죠.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딸이 현재로서는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을요. 그러나 소득이 있죠. 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머니가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이 채무 관계 성립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해야 된다고요? 엄마하고 딸 간의 이 금전거래? 제가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희 80 넘은 두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제가 전세 자금을 좀 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채무 관계를 해놨죠. 근데 이자를 안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세무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는지 아마 저를 털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우리 이자를 주고받는 오히려 가족적인 정서하고 세무당국에서 보는 소위 채무 채권 관계 또는 이런 이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은 그거를 가족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것뿐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이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런데 그 제도를 벗어나서 세금을 더 내라.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지금 뒤하고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서요.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학벌지상주의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정말 후보자를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서문만 읽어봐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꼭 서울대를 가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상을 감추지 않아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느낌을 토로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성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재도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재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도에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문에 분명히 밝혔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뒤에 서울대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3년 뒤에 또 다른 책을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얘기해서 특별하게 기여하거나 공론하는 것 없이 그 자체로서 혜택받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재벌과 서울대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핵심적인 지금 문제가 없다는 해명 들어봤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견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절대 홍종학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방침을 정한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이철우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절대 불가다. 그럼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보세요?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 지명철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명철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 거래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건 역시 증여 부분인가요? 증여 부분 자기 책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은 깨끗한 척 해놓고 속은 딴 짓을 했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성 없다. 염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됐을 때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기는 자사고 폐지해라, 대물림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학교에 보내고 국제중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를 뛰어넘는 대물림하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의 설명 지금 들으셨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쓴 것뿐이다. 어떤 세무사에게 가서 이것을 상담을 해도 다 이런 절세 방법을 추천하고 국세청에서도 추천한 분할 증여의 방법을 쓴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거는 절세하는 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편법이 지나치면은 탈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편법이야 탈법이냐 그걸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와 장관이 되는 사람이 하는 달라야 되고 본인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고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 기업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막 아주 어느 부분을 어겼느냐 예. 그것도 문제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고 해놓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진실성 없다. 면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 절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상속 증여세를 오히려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홍종학 의원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만약 통과가 됐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해서 통과가 됐다면 아마 홍 의원도 그걸 지켰을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실행했다 하면 그 문제가 있죠. 제도가 안 바뀌었더라도 본인이 예. 그걸 주장했다면 그렇게 실천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악용을 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바로 그 부분.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학벌주의 부분으로 가보죠. 예. 저서에서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예. 오히려 지금의 이 현실을 풍자, 비꼬 와서 비판한 것이지 진짜 1억 원 내서 한 1조 원까지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자, 9년 만에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뒤늦게 유권 해석을 바꾼 금융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다입니다. 누가요? 이건희 회장이요. 이건희 회장. 2008년 삼성 특검 때 기억나시죠?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열었죠. 그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신세였습니다. 실명 전환도 안 했죠. 금융당국의 묵인 아래 몽땅 현금으로 찾아갔죠. 예. 덕분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죠. 그렇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오직 삼성만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 회장 지금 무슨 신세죠?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 징역 몇 년 살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약속 한 20년 뒤에 지켜질지 언제 지켜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드셨단 말씀.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모두 묵시적 동조자였다입니다. 모두요? 네. 이번 일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회장이 돈 빼낼 때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유권 해석을 질의한 기록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돈 내줄 때 알아서 세금 원천 징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질 않았다. 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 준 것이다. 400원 조금 넘게 지금 세금 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은행이 알아서 했다. 네. 은행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라 이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래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을 우린 따랐을 뿐이다. 하라는 대로 했다? 네. 금감원 감사나 국세청 감사 우리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왠지 은행 말이 맞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묵시적 동조자였습니다. 예. 이 회장이 넣어둔 돈이 1억입니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데 금융당국이 몰랐다고요? 은행이 막 수천억 원씩 뭉터기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금융당국에 문의 한 번 안 하고 세금 알아서 떼고 줬다고요? 과연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회장이 돈을 찾을 때 모두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갑자기 또 다스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지금 다스가 40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차명 계좌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또 이것도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벌 기업 10개 정도가 또 차명 계좌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5년 동안 차명 계좌가 확인된 게 11,000여 개, 9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걸 만약에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 뜨거운 뉴스 많네요. 이 뜨거운 뉴스들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전우영님, 홍종학 후보자 솔직히 실망입니다. 예,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권진구님은 제가 볼 때는 홍종학 후보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화요일에 코너 뉴스닥 있죠. 아마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낙태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글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낙태 합법화 문제는 사실 양쪽이 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오늘 첫 순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요를 락으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민요 락밴드가 화제인데요. 이름이 싱싱입니다. 이것도 듣고 판단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낙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9월 30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